혼자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한다. 혼자 밥 먹는 것을 쓸쓸한 것이라고 하고, 혼자 하는 여행은 외로운 사람의 몫이라고 한다. 이상한 일이다. 인간은 원래 혼자서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태어났다. 그럼에도 현대 사회는 혼자 있는 인간을 별 생각 없이 고장난 존재처럼 취급한다. 때로는 혼자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기도 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없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제대로 쉬지 않은 뇌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냉각수가 새는 자동차로 끊임없이 고속 주행을 하는 것과 같다. 어느 지점에서든 반드시 과열하여 터지게 된다. 그리고 그 터지는 방식은 항상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가온다. 우리는 뇌를 혹사시킨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피로의 시대다. 우리의 일상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으로 덮여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에 알림이 쌓여 있다. 단체방에서 밤새 벌어진 불편한 대화, 누군가가 보내온 각종 메시지, 중요하지도 않은 뉴스 속보가 핸드폰에 겹겹이 쌓여 있다. 몸은 아직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정신은 이미 전투태세에 들어간다. 씻으면서도 우리는 쉬지 않는다. 양치하면서 날씨를 확인하고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주식시장 정보를 훑어본다. 출근길엔 이어폰을 꽂고 뭔가를 듣고 틈만 나면 핸드폰을 뒤져가며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된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조차 비어있는 시간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빈 화면을 본다는 건 일종의 죄책감이자 불안이 돼버렸다. 문제는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익숙해졌다는 건 곧 위험 신호를 못 느낀다는 뜻이다. 뇌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된 기관이 아니다. 뇌는 정보와 자극을 고속으로 처리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뇌는 깊은 생각, 신중한 판단, 천천히 우선순위를 고르는 데 최적화된 기관이다. 그런데 우리는 뇌를 초단위로 쪼개어서 움직이는 반응 장치로 쓰고 있다. 누군가 말하면 즉시 대답하고, 알림이 오면 바로 반응하고, 상황이 바뀌면 즉시 다시 결정을 내린다. 감당하기 어려운 열폭주 현상이 하루 종일 자신의 뇌에 층층이 쌓인다. 눈에 안 보이는 붕괴. 자동차 엔진을 계속 고속으로 돌리기만 하면 과열로 멈추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단지 인간의 고장은 기계처럼 연기가 나거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 뇌의 고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다. 분명히 7시간 이상 잠을 잤는데도 머리는 무겁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뇌가 아직 정상적으로 부팅이 안 된 상태라는 뜻이다. 그 다음엔 집중력이 무너진다. 중요한 일을 하기보다는 쉬운 일만 손이 간다. 해야 할 핵심 업무는 자꾸 미루면서 정작 필요 없는 메일함 정리나 쓸데없는 뉴스 검색 같은 것에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고장났다는 뜻이다.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면 뇌는 즉각적인 보상이 따르면서 바로바로 처리 가능한 일에만 반응하게 된다. 분명 사소한 것임에도 감정이 튀게 된다. 예전엔 그냥 넘겼을 일을 넘기지 못하게 된다. 작은 비판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일상적인 마찰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건 성격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이미 뇌의 여유 공간이 바닥났다는 뜻이다.
생각이 느려지고 머릿속이 뿌옇고 방향이 안 잡힌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심지어 의지가 많이 약해졌다고 하면서 자책도 한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하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시스템이 과열된 상태다. 이건 번아웃의 전조 증상이다. 번아웃은 너무 열심히 일했다의 결과가 아니라 쉬지 못한 상태로 계속 반응만 해온 결과다. 우리를 망가뜨리는 건 과로가 아니고 휴식을 취하지 않아 생기는 결과이다. 진짜 문제는 일이 많은 게 아니라 멈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업무량이나 인간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은 반발한다. 하지만 뇌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명확하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일 자체가 아니라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 즉 멈출 수 없다는 감각이다. 같은 일이라도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면 버틸 수 있다. 근데 쉬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하면 그 일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공격이 된다. 그 공격은 나 자신의 방어벽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된다. 문제는 우리가 멈추는 걸 죄처럼 배웠다는 것이다. 쉬는 건 게으름이고, 침묵은 사교성이 부족한 것이고, 혼자 있는 건 외로움이라고 배운 것이다. 그 결과 몸은 이미 한계인데도 입은 괜찮다고 말하고 손가락은 계속 키보드를 친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참았던 무의식이 그만 멈추어 달라고 항의한다. 몸과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언어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신체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의식은 아주 원시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시작한다. 잠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겨우 잠이 들어도 자꾸 깬다. 새벽에 한 번 깨고 나면 다시 못 잔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고 이유 없는 불안이 심장 한쪽에 걸려있게 된다.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아무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늘어난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다. 지금 처리해야 할 감정의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는 경고다. 감정도 재고가 쌓인다. 분노, 억울함, 불안, 수치심, 좌절 같은 것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쌓이면 뇌는 현재에 반응할 자리를 잃는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쌓인 걸 겨우 붙잡고 버티는 상태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선택을 한다. 쉬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더 속도를 올린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이다. 멈추면 일도 못할 것 같고 관계도 틀어질 것 같고 누군가 내게 실망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엔 누군가 나를 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바로 여기서 우울감이 시작된다. 뇌는 멈추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는 그 비명을 무시하고 가속 페달을 더 밟는다. 결과는 뻔하다. 결국 시스템은 다운된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더 이상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 상태가 된다. 살아있으나 참여하지 않는 느낌, 정신이 자리를 비우는 탈주 상태, 이게 바로 정신붕괴다. 도시형 뇌와 수도승의 뇌를 비교해보자. 도시의 직장인들과 긴 시간 고요 속에서 수행하는 수도승의 뇌 활동을 비교 측정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도시인의 뇌파는 늘 지나친 각성의 상태였다. 각성 상태라는 것은 깨어있고 예민하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게 기본값이 돼 있었다는 점이다. 항상 경계 태세를 풀지 않은 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게 된다. 그러나 수도승의 뇌 활동은 달랐다.
외부 자극이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긴 사람들의 뇌는 불필요한 경계 반응이 크게 줄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위험이 없는 평온한 상태라는 신호가 몸 안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매일 도시형 뇌로 살아가고 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방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제 문제가 아니어도 위기처럼 받아들인다. 이 상태로 오래 살면 어떤 일이 생기나 살펴보자. 첫째, 몸은 계속 긴장 모드를 유지한다. 이건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와 연결돼 있고 결국 심혈관계, 소화계, 면역계까지 영향을 준다. 마음이 아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면 몸이 먼저 무너진다. 둘째, 사고의 질이 떨어진다. 뇌는 긴장 상태일수록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보다 당장의 생존 본능에 집중한다. 그래서 불안할수록 아이디어가 안 나온다. 불안할수록 창의성은 죽는다. 수도승의 뇌가 맑은 이유는 단순히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과부하가 적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답은 명확하다. 우리가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뇌가 숨 쉴 공간이다.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힐링 타임이 아니다. 뇌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유지보수 과정이다. 우리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산책하면서 그냥 걷거나 카페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뇌는 작동을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 작동 방식이 바뀐다.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모드에서 벗어나 내부 자원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뇌는 오늘 하루 받은 자극을 재배열하고 마음에 엉킨 끈을 풀게 된다. 긴장을 풀고 숨 쉴 수 있는 여유가 없게 되면 감정은 덩어리로 굳는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된다. 그냥 전반적으로 짜증나고 공허하다. 이런 애매한 우울, 방향 없는 분노, 설명할 수 없는 허무감은 사실 무서운 현상이다. 이유를 모르면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로 이 문제를 풀어준다. 고요 속에서 뇌는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인식한다. 인식은 곧 정리를 의미하고 정리는 곧 회복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고 응급처치가 아니라 면역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진짜 생산성은 멈춤에서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비생산적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이 생각은 틀렸다. 정확히 말하면 이 생각은 기업이 원하는 인간의 관점일 뿐이다. 잠깐 멈추면 신기한 게 보인다. 바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런 것들을 걸러낸다. 그래서 삶이 단순해진다. 그리고 단순해진 삶은 강해진다. 숨겨진 창의성은 고독에서 깨어난다. 이건 낭만적 예술가의 신화가 아니다. 실제로 새로운 신경 연결, 즉 뉴럴링크가 만들어지는 순간은 외부 자극이 적을 때 훨씬 잘 발생한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다. 즉, 뇌가 조용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위대한 아이디어, 방향을 바꾸는 결정, 삶의 전환점은 시끄러운 회의실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다. 그런 것들은 보통 모두가 떠난 다음 마지막에 혼자 남았을 때 조용히 나온다. 빌 게이츠는 매년 생각 주간이라는 시간을 가졌다. 방해받지 않는 외딴 별장에 들어가서 전화도 끊고 회의도 없고 이메일도 차단된 상태로 일주일 이상을 보냈다.
겉으로 보면 이건 그냥 부자의 사치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이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전략적 사유 공간이었다. 회사의 중장기 방향, 새로운 기술에 대한 판단, 어떤 사업에 베팅해야 하는지 같은 결정들이 바로 이 고독한 시간에서 나왔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자신의 경쟁력은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에서 나왔다고. 프랑스의 철학자이나 소설가인 알베르 까미는 고독은 인간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했다. 젊은 시절 까미는 알제리의 바닷가에서 혼자 앉아 사색하는 시간을 습관처럼 가졌다. 사회의 소음과 떨어져 자신과 마주하는 이 시간 속에서 그는 인간 존재의 부조리를 정면으로 보게 되었다. 삶은 때로 아무 이유 없이 고통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사유는 많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응결되어 나왔다. 까미에게 고독은 감정 안정 따위의 문제를 넘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접근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었다. 그는 고독이라는 것이 공허가 아니라 충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중요한 사유를 할 때 종종 조용히 걸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의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깊은 사고의 도구였다. 그의 상대성 이론, 즉 시간과 공간의 구조를 새로 정의한 혁명적 발상은 연구실에서 갑자기 번쩍 떠오른 게 아니었다. 복잡한 수식을 쥐어짜는 순간이 아니라 혼자 걸으며 천천히 사유하고 머릿속에서 우주를 천천히 돌려보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느림이다. 빠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깊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깊은 생각은 언제나 느리다. 느리려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방해받지 않으려면 혼자 있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한다.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는 가장 흥미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와 함께 있는 시간이 불편하지 않을수록 인간은 더 자유롭다. 인도의 독립운동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에게는 침묵의 날이 있었다. 그는 매주 하루를 침묵의 날로 정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정치 지도자인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호소하고 결정이 필요했으며 그의 말 한마디가 민중의 방향을 바꾸는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의도적으로 하루를 꺼버린 것이다. 겉으로 보면 이건 비효율의 극치다. 하지만 간디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다듬었다고 했다. 감정의 혼탁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통제했다. 조급함을 낮추고 자신의 신념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간디의 투쟁은 물리력의 투쟁이 아니라 정신력의 투쟁이었다. 그 정신력의 근원이 바로 고독의 시간, 침묵의 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귀하는 것이다. 외로움은 결핍이지만 고독은 충만이다. 고독이 두려운 사람은 사실 타인이 없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다. 자기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는 게 두려운 거다. 왜냐면 그 순간 미뤄왔던 질문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지금 누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유는 정말 생존 때문인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인가? 우리는 평소에 이런 질문을 피한다. 바쁘면 피할 수 있다. 외부 소음이 많아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조용해지면 질문은 떠오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조용함 자체를 무서워한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삶 전체가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삶은 속도를 올릴수록 더 위험해진다. 속도가 인생을 구해주지 않는다. 방향이 구해준다. 그래서 고독은 방향을 되찾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다. 이 피로는 가치 있는 피로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나? 지금 당장 내려놓아도 되는 의무는 뭘까? 이 관계는 정말 나를 돌봐주는 관계인가? 아니면 나를 소모하는 관계인가? 우리는 평소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침묵이 없어서다. 이런 질문들은 삶을 단순하게 만든다. 단순함은 곧 자유가 되고 그 자유는 곧 평온을 의미한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해답을 직접 주지는 않지만 최소한 방향을 비춘다. 그리고 그 방향이 생기면 삶은 버틸만 해진다. 혼자만의 시간을 지키는 법. 모든 사람이 빌 게이츠처럼 개인 별장을 빌릴 순 없고 간디처럼 하루 종일 침묵할 수도 없다. 괜찮다. 우리에겐 일상의 레벨이 있다. 첫째, 매일 최소 30분은 무방의 구역으로 묶어두자. 스마트폰 알림을 끄고 아무에게도 반응하지 말고 말도 줄이고 그냥 혼자 남아있는 시간을 만들자. 아침이면 더 좋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의 시간은 항상 조용하고 아무도 널 요구하지 않는다. 저녁 늦은 시간도 괜찮다. 중요한 건 타인에게 뺏기지 않는 구간을 만드는 거다. 둘째, 그 시간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지 말자. 독서나 공부도 하지 말고 바로 멍 때리기가 핵심이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그냥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어도 된다. 외부 자극의 입력을 끊고 이미 들어온 것들이 가라앉도록 두는 거다. 셋째, 이 시간을 신성하게 취급하자. 여유 시간이 아니라 유지하고 보수하는 시간이다. 누가 이 시간을 빼앗으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자. 이 시간은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입구인 셈이다. 이 입구를 잃으면 너를 잃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불편하다. 그럼에도 이건 정상이다. 오히려 불편해야 정상이다. 휴대폰을 멀리 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슴이 괜히 철렁할 거다. 뭔가 놓치는 것 같고 불안해진다. 이건 중독의 금단 증상이다. 너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즉각 반응하는 종전의 시스템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주 미세한 변화가 온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예전보다 약간 덜 무겁다. 누군가 감정적으로 툭 하고 건드려도 예전처럼 즉시 폭발하지 않는다. 의미 없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생의 전환점이다. 자동 반응에서 의식적 선택으로 넘어가는 순간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다. 관계 회복. 고독은 사랑을 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죽어가던 나를 되살려준다. 아이러니하게 들리겠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타인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 관계의 질을 파괴하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결핍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 나는 타인에게서 나를 달래달라고 요구한다.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내 감정을 대신 정리해달라고 요구한다.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내 불안을 없애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요구들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의존은 상대를 질식시키게 된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한 사람은 타인에게 덜 매달린다.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타인은 결핍을 메우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나눌 상대가 된다. 그래서 관계는 더 가볍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깊어진다. 상대를 통제하지 않게 되고 기대에 과하게 상처받지 않게 된다. 결국 고독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고독은 성숙한 사랑의 준비 단계다. 그리고 성숙의 지혜는 타인에게서 오지 않는다. 우리는 늘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강연이나 유명인의 조언, 여기저기 널려있는 자기계발 콘텐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그저 방향 표지판일 뿐이다. 실제 그 길은 나 혼자 걸어야 한다. 진짜 지혜는 자기 내부의 대화에서 온다. 내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지, 왜 이 말에 상처받는지, 왜 이 관계가 숨이 막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초조함을 직면한 사람만이 타인의 초조함을 받아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숙이다. 성숙은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진 않지만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준다. 여기서부터 인생은 달라진다. 같은 사건이 터져도 흔들림의 폭이 줄어든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가 다르게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오늘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우리를 파괴하는 건 일이나 책임이 아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건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그 상태다. 혼자만의 시간은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고독은 공백이 아니라 나를 다시 정렬하는 것이다. 잠깐의 고요 속에서 뇌는 다시 맑아지고 감정은 제자리를 찾는다.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삶은 단순해진다. 그리고 단순해진 삶은 강하게 된다. 결국 세상의 소음을 끊었을 때 들리는 그 작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너의 나침반이고 바로 너 자신을 회복하게 한다. 그 나침반을 잃지 말자.